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결국 탈인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무리수를 거듭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수처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최초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허위 답변한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칫하면 공수처가 주도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기초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공수처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건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들을 보내 공수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보관하고 있는 영장 관련 기록들을 제출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하자 영장 쇼핑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소위 많이 요즘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오동훈 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 답변서 논란에 대해 오 처장은 파견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이거 파견받은 직원이 좀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겠다고 출범한 공수처가 4년 만에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면서 수모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 왔다며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하던 윤 대통령 측은 7만 쪽의 수사 기록을 뒤져 미심쩍은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거짓말, 불법 수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며 이제 공수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기관이 가장 중시해야 할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대통령 구속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어떤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 처장의 논리로 공수처를 저격했습니다. 말 그대로 돌려준다며 법원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사건 수사 경험도 인력도 없이 의혹만 앞세웠던 공수처가 지금의 수모를 자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감사원이 어제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진술까지 담긴 성관위의 특혜 채용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성관위의 기강회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오늘 종일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380쪽이 넘는 감사보고서 전문을 면밀히 살펴봤더니 서류와 면접 평가를 조작하는 방법을 팁이란 명칭까지 붙여 파일로 저장하고 감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2월 전남 성관위의 채용 담당자 A 과장은 경력직 채용 응시자 명단에 만 35세를 넘는 생년월일에 파란색을 칠해 면접위원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실제 나이 제한이 없지만 나이로 거르기 위해 성관위 인사 담당자들이 써온 꼼수 중 하나인데 채용 과정이 마무리된 뒤 한 실무자는 서류 전형과 면접 팁이란 파일까지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편법으로 서명 부분만 미리 받거나 평정표를 수정하고 심사위원이 아닌 인사 담당자가 심사 집계표를 집계해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적혔습니다. 이듬해 불거진 채용 특혜 의혹에 중앙성관위가 자체 감사에 돌입하자 상급자가 파일을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은폐까지 시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파일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간부가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좌절한 표정을 지었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가족, 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 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인이 태권도 3단이라며 인천 선관위에 방호직 채용을 지시했고 이후 실무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메신저 보안이 취약하다며 직접 연락을 언급한 사례도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채용 특혜와 함께 해이해진 근무 기강 실태도 드러났는데 강원과 제주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8년 동안 800일 넘게 해외에 체류하면서 180일 넘는 무단결근과 셀프 병가를 이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재작년 채용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발표했습니다. 의심을 받지 않도록 면접 기준 등을 손보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며 스스로 바뀌겠다는 선관위의 약속, 믿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5월 채용비리 관련 긴급회의를 마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시 선관위는 채용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7쪽짜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문제가 된 경력 채용은 선거 전문성을 갖춘 인력만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7번의 채용 공고문엔 SNS 관리 등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전문 임기제 직군이 아닌 비서, 사서 등도 경력 채용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10단계 채점제를 도입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겠다던 면접 기준은 올해 첫 채용까지도 여전히 3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전문 직군 경력 채용이 이루어진 데 대해 결혼 보충이 곤란한 특수 분야에 한해 진행했다고 했고 면접에 10단계 채점제를 도입하지 않은 건 다른 부처와의 부작용 문제를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보다 앞선 2019년 경력 채용 문제를 지적하는 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되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란 취지의 연구 용역까지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김세환,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고위급 간부의 자녀들이 줄줄이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법의 선관위를 감사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건 모든 대상을 다 열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했는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법은 왜 만들었는지, 왜 고쳤는지 그 취지가 중요하죠. 저희가 지난 1995년 법 개정 당시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헌재 해석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홍국 기자가 설명합니다. 감사원법은 직무감찰 범위에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3곳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 역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항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기관을 단순한 사례로 들었을 뿐이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1995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 감사 제외 대상에 헌법재판소를 추가로 명시하면서 선관위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시윤 당시 감사원장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선거관리는 일종의 행정업무라며 선관위가 제외되면 성역 없는 감사의 기조가 무너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업무 중 정당에 대한 직무감찰은 제외한다고 법에 명시하자는 야당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현행법대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이 반영된 겁니다.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뺄라야 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걸 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자체는 입법 파행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선관위의 인사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우리는 가족회사라는 선관위 인사 담당자의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제2의 조국 사태에 비유하며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 등 견제 장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의 자정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건데 민주당은 오늘 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정조사나 국감,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준하는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그런 선관위의 사후 조치에 대해서 믿겠느냐.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제3의 기관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당이 구상하는 감사기구에는 감사원 직원과 검경 수사관을 파견받고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처분 권한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대상이 아닌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선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자녀의 특혜 채용도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에 독립성을 두는 것은 자녀 특혜, 비리나 저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선거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관리 제대로 했습니까? 민주당은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논평이나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용에 민감한 2030 세대의 여론 등을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행안위 긴급회의를 열어 채용 비리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이 반대할 경우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선관위 내부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신뢰성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투표 제도를 놓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여권에서 투표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등이 오는 4일에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합니다. 사전투표제 대신 과거 부재자 투표를 부활시키고 본투표 선거 기간을 금, 토, 일 3일로 만들자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제를 도입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투표율이 46.1%까지 하락하면서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전체 투표 중에 사전투표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선거일에 일정상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유권자 입장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선 좀 편리하다 이런 반응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사전투표가 또 단점도 드러낸 거죠? 네, 일단 비용 문제가 큽니다. 사전투표에 투입되는 비용은 매 선거마다 늘어나서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본투표보다 많은 비용이 쓰였습니다. 특히 소크리 투표 등 일각에서 사전투표 신뢰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 관리는 까다로워지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본투표와 날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실제로 올랐습니까?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제 도입 직후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다만 최근 치러진 대선과 총선을 보면 사전투표율은 크게 올랐는데 전체 투표율은 이전 선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가 투표 인원을 분산하는 효과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투표율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건 투표를 그냥 분산시켰을 뿐이에요. 1, 2차 투표로 변질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유권자 참여 기회를 넓히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지금 수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늘리면 늘리지 줄여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각 국가들이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문제는 신뢰라고 했는데요. 어떤 제도든 신뢰가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의혹을 불식시키는 건설적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 자체에 대한 논란을 여야가 종식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저런 논란들이 선관위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보다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여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권한쟁의 청구의 절차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줬다는 논란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두 번째 변론에서 국회 측은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달라고 헌재에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한 2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나흘 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상목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각하를 주장했는데 헌재가 나서 일종의 해결책을 알려준 것 아니냐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재판관 3명은 별개 의견을 통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사후 추인한 결의안으로 절차적 흠결이 바로잡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약속 대련을 하는 모양새 아닙니까?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것은 헌재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다만 헌재는 변론에서 재판장의 말은 모두 평의를 거친다며 재판장 단독으로 힌트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인도 아니니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고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이후 어렵사리 지켜온 여야 협치의 전통을 부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 중 1명은 여야가 합의하던 관행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건데요. 이런 식이면 여야가 나눠서 추천해오던 헌법재판관 3명 모두를 다수당이 독식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면서 그동안 국회 관행을 하나둘 깨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만 헌재까지 나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걸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10월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함께 입장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여야 협의 추천 후보자로 강일원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씩 선출해왔습니다. 2018년엔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에 추가되면서 3당이 1명씩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는 이런 관행이 있다는 걸 부정했습니다.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재의 결정대로면 앞으로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독식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당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해 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합의의 원칙은 외면한 채 민주당의 다수결 만능주의의 만행을 추인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헌재가 마은혁 사건에서 내린 결정이 두고두고 의회 민주주의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회의 시작 25분 전 전격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 문제를 정쟁에 끌어들였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시급하다던 추경 등 민생 현안 해결,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예정된 시각, 회의장인 국회 사랑제엔 텅 빈 의자와 함께 탁자 위엔 종이와 펜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일 첫 만남에 이어 일주일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번째 회의를 갖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시작 25분 전 불참을 선언해 무산된 겁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는다며 최 대행과 회의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은 뒷전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정협의체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당에선 빈손회동 시 다수당인 야당의 책임론이 거론될 수 있는 만큼 마 후보자 문제를 명분으로 발을 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고 민주당을 향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 대행은 협의회 무산 직후 깊은 유감이란 입장을 냈는데 다음 주 초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협의회 무산으로 연금개혁과 추경 등 주요 현안의 표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생 문제에 한해서라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 여야 주자들이 잇따라 개헌 논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임기 3년 후 개헌 주장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주자들이 견제에 나섰습니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표를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가 개헌 약속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박한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차기 대선에는 불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이 한두 달 전 이미 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며 누가 후보가 되든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하자고 했지만 벌써 한 2달 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떤 후보든 당의 후보가 되면 그 다음 총선에 시기를 맞추어서 개헌을 미리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들이 3년짜리 대통령을 뽑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를 방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는데 두 사람은 지난 15대 국회 때 같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대표에게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개헌 약속을 지키자고 했는데 이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도 답변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헌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우리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했던 약속입니다. 다 하셨어요? 네. 하여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보정에다가 이제 국정에 관한 문제까지 걱정하시느라 더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아요. 김 지사는 또 최근 정치권에서 감세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내일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106년 전 온 민족이 한 목소리로 일제에 항거했던 날인데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찬반 양측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야제를 열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광화문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광화문 3차 집회는 저녁 7시부터 이곳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19만 명이 가입한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 탄핵 무효를 외치는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곳 집회에도 2030 청년 세대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헌재 앞에선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조금 전까지 1시간 반가량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은 서울 신촌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탄핵 정국 이후 최대 인파가 모이는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탄핵 반대 단체 두 곳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오후 1시부터 각각 집회를 엽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은 오후 3시 30분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갖습니다. 양측 신고 인원이 총 13만 명에 달합니다. 교통당국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광화문역, 여의도역, 안국역 등의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대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의원은 관행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법정에 들어갑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에 썼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일자 당시 양 후보는 SNS에 새마을금고 제안으로 이루어진 업계 관행 대출이라며 피해를 본 사람도 기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을 받고 담보 제공자로 서명한 만큼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양 의원의 SNS 해명글도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에 가담한 부인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출을 받고 3개월 뒤에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다만 양 의원이 서류 위조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은 양 의원이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9억여 원 낮춰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액수 차이가 커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양 의원은 여전히 사기 대출 혐의를 부인했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과 그다음에 검찰이 판단했던 간격은 컸고요.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녹취록이 있으면 녹음 파일을 다시 안 들어도 된다는 규칙이 시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은 3년 3개월째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새 재판부는 길게는 2달까지 증인신문 녹음 파일을 듣느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법관 인사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녹취록 등이 있는 경우엔 녹음 파일을 다시 다 듣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또 재판 지연 우려가 있는 증거 신청은 기각할 수 있고 새로 제출된 동영상 녹음 파일도 중요 부분만 골라서 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뀐 규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최근 재판부가 바뀌면서 140시간짜리 정형학 녹취를 다시 들어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한다면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돼 헌재가 형사소송 법규 중 일부만 취사 선택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강남 주택가에서 남녀 3명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여기엔 여당 실세 국회의원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건물 앞. 지난해 10월 3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이곳저곳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자가 화단에 숨겨둔 액상대마를 찾으려 했던 겁니다.
세 남녀는 새벽 시간 이곳에서 화단을 뒤지고 있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3명은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형사과 차가 오셨는데 던지기 마약 수배범을 의뢰하시더라고요. 인상착의 같은 거 혹시 좀 못 보던 좀 수상한 사람 없었냐. 경찰은 현장에서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발견하고 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최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대마를 구하고 싶다며 던지기 장소를 알아내 현장에 갔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여권 실세로 꼽히는 국회의원의 아들로 과거 대마 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여의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지난해 9월쯤 영업을 중단했고 현재는 다른 식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명령을 안 하겠으니까 이제 벌써 된다냐 그랬어요.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투약 등 추가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정부가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공사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사고 발생 사흘 만인 오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6개 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에 들어갔습니다. 40여 명의 감식 요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공정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및 내부 철근이 적절하게 배합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갈 내용입니다. 동시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발주처인 도로공사와 시공주관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현장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시공사는 유가족에게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부상자에게는 30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재작년에 중단했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을 다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최근 많은 식당이 손님이 직접 테이블에서 메뉴를 주문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테이블 오더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나가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먼저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깃집을 찾은 손님이 테이블 오더 기기에서 직접 메뉴를 주문합니다. 한우 한 판 하나, 콜라 하나. 인건비 절감을 위해 테이블 오더를 드린 고깃집 사장 한모 씨는 요즘 수수료의 울상입니다. 인건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해서 이걸 좀 설치하면 괜찮아질까 싶은 생각에 나중에 보니까 피지 수수료가 있었고 3.3%의 수수료가 나가요. 이렇게 많이 나갈 줄 몰랐고요. 한 달 매출이 3,900만 원일 경우 시스템 이용 수수료 128만 원, 기기 사용료 47만 9천 원이 빠져나갑니다. 업주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만한 서비스가 들어가고 사은품이나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테이블 오더 전자결제 대행업체 125개를 조사한 결과 수수료는 최고 3.3%에서 4%에 달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리를 받는 신용카드와 달리 테이블 오더는 아직 관련 법이 없어 수수료와 관련한 제한이 없습니다. 테이블 오더 관련 수수료율이 제각각 책정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수수료율이 올라가고 있어 관련 입법을 통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조성된 무인 주문기기 시장에는 최근 수수료 논란을 일으켜온 대형 플랫폼 기업들도 진출하고 있어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제2의 배달앱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율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또 다른 고충은 배달 수수료입니다.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상생요금제가 이번 주부터 도입이 됐는데 자영업자들은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윤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닭발 전문점. 배달 주문이 들어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상생요금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상생협의체에서 합의된 상생요금제는 지난 3개월간의 매출액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2에서 7.8%로 수수료를 달리하고 배달비도 차등 적용합니다. 점주 입장에선 어느 매출 구간에 포함되느냐가 관건인데 매출이 높지 않은데도 최상위 구간에 들어갔다며 반발하는 점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루 8만 8천 원 정도 매출이 나오시는 분들도 최상위 구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선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아니면 업주들과의 소통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부 점주들은 배민 본사 앞에서 등급 배정 기준을 제시하라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 역시 상생안을 다시 마련하라며 정부와 배달앱 업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배민 측은 구간별 매출 기준은 영업 비밀이라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로 상생안을 도출한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민은 월 8만 원을 내면 원하는 지역의 가게를 노출시키는 울트라콜 서비스도 조만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상생요금제를 시행하는 쿠팡이츠는 점주들의 반발을 살피며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해병대라고 하면 흔히 바다에서 하는 상륙작전을 떠올리지만 공정대원들은 하늘에서 낙하산을 펴고 적진에 침투합니다. 이들의 올해 첫 낙하산 강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해병대 강화훈련장에 도열한 대원들의 낙하산 장비를 교관이 일일이 두드려보며 점검합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통제대, 동창한다. 통제대! 통제대! 지난해 전력화를 마친 국산 상륙 헬기 마리논에 대원들이 탑승하자 어느새 논밭이 성냥갑 크기로 보이는 400m 높이까지 날아오릅니다. 교관의 강하 지시에 주저없이 뛰어내리고 지상의 대원들도 구호를 크게 외칩니다. 300m 상공에 뜬 대형 기구에서도 잇따라 낙하산이 펴졌습니다. 적 후방으로 침투해 적 시설을 장악하는 올해 첫 공수교육훈련에 해병대원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공수의장을 달아서 어떤 임무도 자신 있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일 제주에 창설된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는 처음으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함정 9척과 잠수함 1척, 항공기 13대가 참가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좋아! 쏘기샤! 파이어! 국토 최남단 지역에 자리 잡은 기동함대 사령부는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1, 2, 3함대와 달리 유사시 어디든 투입돼 해상 삼축 체계의 핵심 지휘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트럼프 2기 출범 39일 만에 미국의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가졌습니다. 경제수장 자격으로 경제 현안을 논의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화통화조차 못해 대행 체제의 한계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은 30분간 진행됐습니다. 최 대행은 베센트 장관에게 미국의 관세 정책을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수장끼리 대화는 성사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요국 정상들이 발빠르게 트럼프를 만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이달 초 트럼프를 직접 만나 1,400조 원이 넘는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환심을 샀고 인도 모디 총리도 백악관을 방문해 경제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와 17초간 힘겨루기 하듯 악수를 하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Europe is loaning the money to Ukraine. They get their money back. No, in fact, to be frank, we paid 60% of the total default.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대통령 부재로 외교 현장에서도 외톨이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어차피 임기 2, 3개월밖에 안 남긴 대행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 중요한 의사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는 트럼프와의 통화를 20일 넘게 조율 중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세계 각국이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세 전쟁 불안감에 미국 정시가 크게 흔들렸고 그 여파로 우리 증시도 3% 넘게 빠지면서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세 전광판이 하락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코스피 전체 종목 중 90%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3.3% 넘게 떨어져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코스닥도 3.49%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오른 1,46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홍콩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AI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의 성장 둔화 우려까지 겹쳐 미국 증시가 추락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그 경기 지표들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버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되는 게 가시화되다 보니 간밤 트럼프는 다음 달 4일부터 예정대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혀 미중 무역 분쟁이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관세 전쟁으로 미국 증시가 폭락하자 트럼프는 그제서야 관세 장벽을 완화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선입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를 향한 무력 시위 성격이 강하지만 미국과 종전을 논의 중인 러시아 입장을 고려해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노동당 고위 인사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수면 위로 낮게 비행하고 건물을 타격합니다. 북한이 이틀 전 서해 해상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사일들은 2시간 12분 41초와 2시간 12분 53초 동안 1587km의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했고 표적을 명중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훈련에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족하면서 핵무력의 철저한 임전태세를 주문했는데 순항미사일의 핵무기 탑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화국 핵무력 앞에 부여된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표명한 트럼프 정부를 겨냥해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러시아에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엔 제재 대상을 피해 수위 조절을 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북한 리히용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만났다고 알렸습니다. 우리 대표를 접견해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하십니다.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나 종전안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했던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언제 그랬냐며 말을 뒤집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체결이 눈앞에 다가오자 태연하게 태도를 바꾼 건데 예측이 어렵고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스타일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이 난항일 무렵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밝힌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A dictator without elections. Zelensky better move fast or he's not going to have a country left. Got to move. 논란의 발언 8일 뒤 스티머 영국 총리와 백악관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를 여전히 독재자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의외의 답을 합니다. Did I say that? I can't believe I said that. Next question. 트럼프가 태도를 바꾼 건 광물협정 체결을 위한 물밑 조율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 예측이 힘들고 가벼운 이른바 트럼프 스타일을 또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이 제안한 협정 내용에 크게 반발했던 젤렌스키는 현지 시간 28일 워싱턴을 찾아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very good meeting tomorrow morning. In fact, I have a lot of respect for him. 협정에는 젤렌스키가 요구한 구체적인 안전보장 조치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안전보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스터트롯 3의 상위 10명, 톱10이 결정됐습니다. 트롯 교과서 손비나가 또 1위를 차지하면서 변함없는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1등을 지키겠습니다. 첫 소절을 부르자 심사위원석에서 탄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일단 톤이 다르지 않냐, 톤이. 베테랑 작곡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압도적인 가창력. 트롯의 정석 손비나가 2위 김용빈을 8점 차로 따돌리면서 2라운드에서도 1위를 지켰습니다. 이 노래는 연철 씨의 수준화가 아니고 오로지 손비나의 수준화. 최고였어요. 잘했습니다. 대단한 노래였습니다. 대국민 투표 1위 김용빈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라운드에서 손비나와 맞대결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분전했습니다.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을 자기만의 분위기로 완벽 소화하면서 단숨에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난 좋아. 난 그냥 제가 좋아. 반했어.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엄청난 큰 수조에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는데 그 한 방울로 이 큰 수조를 물들이는 것 같은. 아쉬운 이별도 있었습니다. 이지훈과 홍성우, 임찬과 강훈이 톱10에 들지 못하고 탈락했고 어렵게 10위를 차지한 천녹담은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한 부족한 무대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곡 15.2%, 순간 최고 16.1%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미스터트롯 3는 다음 주 더 치열해진 톱7 결정전을 시작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도시들의 경쟁이 뜨거웠는데 전라북도가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서울을 꺾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국내 도시가 결정되는 날. 도전장을 낸 서울과 전라북도의 장외 응원전이 뜨겁습니다. 두 지역의 광역단체장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체육단체들에게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뭐라고 할 것 없이 개최 역량이 가장 크겠죠. 이미 대한민국 상치는 지방도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당초 거대 도시 서울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예상이 많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 투표 결과 유효 투표 61표 중 전북이 49표를 휩쓸며 2036년 올림픽 유치에 도전장을 내게 됐습니다. 전북은 지방도시 연대와 지역 균형 등을 내세우며 대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지명도보다는 이제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전북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 프랑스를 시작으로 미국, 호주에서 하계올림픽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대륙 안배를 고려할 때 2036년 개최지는 아시아가 유력합니다. 개최지 결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해 카타르, 인도, 튀르키예 등이 개최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조선시대 풍속을 담은 그림 중에 소과 응시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시험장 곳곳에 응시생을 돕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답안을 대신 쓰거나 베껴 써주는 자들입니다. 나라의 최고 인재를 뽑는 시험이 이 정도라면 그 나라 앞길 뻔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친인척 부정 채용을 감사한 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채용 비리가 일상적인 선관위에 면죄부를 준 꼴입니다. 조금 전 보신 그림과 다를 게 없습니다.
헌재 결정을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 같은 날 발표한 감사 결과 때문입니다. 고작 10년만 들여다봤는데 291차례 경력직 채용 때 900건 가까운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성관위의 최고위직들이 앞장서 자녀들을 자기 회사로 데려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관위에서 세자로 통했던 김세환 당시 중앙성관위 사무차장의 아들입니다. 면접위원 전원이 김 차장과 근무 인연이 있었고 관사까지 무료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이 없지는 않았죠. 그런데 자체 감찰 결과 다 문제 없다였습니다. 더 가관인 건 성관위가 가족회사라느니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해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라느니 하는 진술입니다. 어떻게 대놓고 고려 때나 있었던 음서제를 자복하는 겁니까? 그때도 부모 백으로 벼슬하는 게 부끄러워 웬만하면 과거를 다시 봤다고 합니다. 헌재는 국회 국정조사나 수사기관을 통해 외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목줄 쥐고 있는 게 성관입니다. 선거 때마다 복잡한 선거 규정을 들이대고 트집 잡고 시비 걸면 감당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요? Stupid is, stupid does, sir. 어리석음이란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이나 판단의 문제라고 합니다. 성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조직에게 울타리를 제공하고 더 높은 벽을 쌓을 수 있게 한 건 헌법 가치를 제대로 수호한 건지요. 2월 28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날개단 성관위였습니다. 3일절 연휴 기간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립니다. 연휴 계획 있다면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내일은 비의 형태로 충청 이남에 5에서 20, 수도권과 강원에 5mm 미만의 강수가 예상되고요. 모레는 북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와 경북 북부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강원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질 수 있어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의 건조함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내일 중서부 지역의 먼지 농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4도, 대전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전주 15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수 있어서 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